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길고 혹독하기로 유명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이 시작되면 거센 바람이 사너리를 감고 돌아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한 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른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일이 예사라. 마을 사람들은 겨울 내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한 이 산골 마을의 겨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엄동설한의 시간이었으며 오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만이 이곳의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마을 가장 안쪽 산기슭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는 비바람을 겨우 막을 정도의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청년 강수와 그의 눈먼 홀어머니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부지런하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고 어머니가 드실 따뜻한 숭늉을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강수는 여름 내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산에 올라 택감을 구해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올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아침 강수는 며칠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쾅감 창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어머니가 냉방에서 주무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듯 달려들었고 밤새 쌓인 눈은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발을 잡아당겼지만 강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눈을 쏟아부을 듯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어 산속의 적막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강수는 익숙한 산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뎌야만 했습니다. 곶감을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평소라면 반나절이면 다녀올 거리였으나 이날은 눈을 헤치고 가느라 2배는 더 시간이 걸렸고 강수의 이마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얀 입김을 뱉어내었고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어쓴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추위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날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마른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한 강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부지런히 톱질을 시작했고 톱이 나무를 켜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지며 숲속 잠든 짐승들을 깨울 듯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묶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강수는 이 나무들이 아궁이에서 타오르며 어머니의 온몸을 녹여줄 것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손을 놀렸습니다. 어느새 지게 위에는 갓감이 수북하게 쌓였고 해가 짧은 겨울산의 특성상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벌써부터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기에 강수는 서둘러 하산할 채비를 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던 강수는 평소에는 다니지 않던 샛길 쪽에서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저 산짐승이 죽었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고 다급하게 들려 강수는 혹시라도 조난당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험한 길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움푹 파인 눈 구덩이 속에 거적대기 같은 옷을 걸친 작은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수는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그 형체에게 달려갔고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아주 작고 가녀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고 입고 있는 옷은 곳곳이 찢어져 살이 훤히 드러난 채였으며 발에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아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수는 급히 소녀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고 아주 미약하지만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아 다급해졌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려보세요. 이런 곳에서 자면 얼어 죽습니다. 강수는 소녀의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소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인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창백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두꺼운 속옷을 벗어 소녀를 감싸주려 했지만 소녀의 몸이 너무나 차갑게 굳어 있어 옷을 입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힘들게 해온 땔감을 미련 없이 눈밭에 쏟아버리고 지게 위에 소녀를 업은 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소녀의 등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감감은 내일 다시 와서 구하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지금 구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강수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몸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눈길이 미끄럽고 험한 탓에 강수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더욱 위험해질 것이 뻔했기에 강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강수의 숨소리는 턱끝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땀과 눈으로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녀의 희미한 온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기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강수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보이자 그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끝까지 정신을 집중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합니다. 강수의 다급한 외침에 방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문틀을 잡고 나오셨습니다. 아니, 강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이리 다급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당황한 목소리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강수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지게에서 소녀를 조심스럽게 내려 방 안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쓰러진 아이를 데려왔어요. 얼어 죽기 직전입니다. 어서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부엌으로 향해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옮겨진 소녀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도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투성이에 상처가 가득하여 마치 험한 일을 당하고 도망쳐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수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소녀의 얼굴과 손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대접에 담아와 숟가락으로 조금씩 소녀의 입에 흘려넣어 주셨습니다. 연대? 어린 것이 오죽 추웠으면 이리 꽁꽁 얼었을꼬. 부모는 어디 가고 이런 험한 산속에 홀로 있었단 말이냐. 어머니는 소녀의 언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안타까움에 혀를 찼습니다. 강수는
소녀의 젖은 옷을 갈아입혀야 했지만 남녀가 유별한지라 차마 직접 할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잠시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눈구름이 걷히고 총총한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강수는 오늘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속에서 죽어가던 이 소녀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지만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 사람된 도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강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소녀는 어머니의 낙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아놓은 소녀의 얼굴은 비록 여위고 창백했지만 오뚝한 코와 갸름한 턱선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감은 눈 위로 길게 뻗은 속눈썹이 그림자를 드리워 묘한 기품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하게 자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녀의 머리맡에 앉아 계속해서 팔다리를 주무르며 혈액순환을 돕고 계셨고 강수는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었을 소녀에게 갑자기 밥을 먹이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소화가 잘 되는 미음으로 기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보글보글 미음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작은 오두막을 채우자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고 강수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을 넘긴 깊은 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며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강수와 어머니는 소녀의 상태를 살피느라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곁을 지켰는데 갑자기 소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추워. 아버지. 소녀는 헛소리를 하며 몸을 뒤척였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에 강수는 다시금 긴장하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열이 나는구나. 온몸이 녹으면서 열꽃이 피는 게야. 오늘 밤을 잘 넘겨야 할 텐데.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소녀의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주셨습니다. 강수는 소녀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곁에 앉아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고 땀을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소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색도 서서히 본래의 빛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어머니도 피곤하셨는지 소녀의 손을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닭이 울어 아침을 알릴 때쯤 강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애쓰는 소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나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낯선 환경에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마치 덫에 걸린 어린 사슴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소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강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기는 산골 마을이고 제가 산에 쓰러져 있는 낭자를 데려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받아들었지만
그릇을 쥐는 손가락의 모양새나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살짝 돌리는 태도가 밥을 빌어먹던 거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우아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녀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말에 섣불리 묻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녀가 깨어났다는 소리에 반가워하며 따뜻한 미음을 가져오라 하셨고 소녀는 낯선 이들의 친절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강수의 집에서 머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지만 여전히 과거에 대한 기억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했습니다. 강수와 어머니는 소녀에게 꽃분이라는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고 소녀는 비록 기억은 없으나 천성이 착하고 예의 바른 듯 깎듯이 어른을 공경하고 집안일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좁은 산골 마을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금세 퍼져나가기 마련이었고 특히 젊은 처자가 강순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은 모여서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줌마들은 강순의 집 굴뚝을 쳐다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어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강수 총각이 산에서 여우 같은 계집을 주워왔다며 아니지. 밤에 몰래 도망친 양반집 첩이라던데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는데 혹시 몹쓸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휘감았고 이 소문은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영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소유하고 소작농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된 인물로 평소에도 성실한 강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터였습니다. 그는 강순의 집에 젊고 예쁜 계집이 들어왔다는 소리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수놈이 주제에 맞지 않게 계집을 숨겨두고 있다니 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만약 그 계집이 쓸만하다면 내 집 파녀로 들이거나 혹시라도 도망친 노비라면 관아에 고발하여 포상금이라도 챙겨야겠다. 최 영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한편 강수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소녀를 내보낼 수는 없었기에 더욱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어느 날 오후 택감을 정리하던 강수의 등 뒤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본 강수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훔쳐보는 최 영감의 집마름, 소작 관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름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지만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그것과 같아 강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고 강수의 작은 오두막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한 어느 날 밤 강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녀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는 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불쌍한 소녀를 지켜내겠노라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 될지라도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소녀가 강수의 집에 머문 지 어느덧 닷새가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몸을 가누지 못하던 기력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참혹했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소녀의 자태는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감출 수 없는 귀한 태가 흘러넘쳐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강수의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소녀가 방 안에서 움직일 때 나는 사그락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은은하게 풍기는 설레음,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보드라운 감촉으로 그녀가 예사 신분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녀는 밥값을 해야겠다며 강수에 떨어진 옷을 기워주겠다고 바늘과 실을 찾았는데 바늘을 쥐는 손끝의 모양새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고 우아하여 강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의 시골 처녀들이 투박하고 억세게 바느질을 하는 것과는 달리 소녀는 한 땀 한 땀을 놓을 때마다 숨을 고르며 정성을 다했고 그 결과물은 마치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정교하고 아름다워 낡은 옷이 오히려 빛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강수는 그녀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며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나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재주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녀, 즉 꽃분이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도 강수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강수를 볼 때마다 수줍음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을 드는 동작 하나, 국을 떠먹는 모습 하나에도 법도가 있었으며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손을 대지 않는 등 뼈대 있는 집안의 규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기억을 찾는 순간 이 누추한 오두막을 떠나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 가슴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던 소문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기괴한 이야기로 변질되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순의 집에 있는 그 계집이 밤마다 굿을 피우는데 그 소리가 귀신 곡소리 같더라. 아니다. 내가 봤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소문은 최영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계집이 품속에 번쩍이는 보물을 숨기고 있더라는 헛소문이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강수가 장터에서 사온 쌈짓끈을 잘못 보고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영감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빼앗고 아이는 첩으로 삼거나 비싸게 팔아 넘길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마름, 칠성을 불렀는데 칠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힘께나 쓰고 성질이 포악하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최영감은 칠성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며 강수의 집에 가서 그 계집의 동태를 살피고 꼬투리를 잡아 끌고 올 구실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칠성은 껄렁거리는 걸음걸이로 강순의 집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뒤로는 호기심 많은 마을 아이들과 할 일 없는 건달들이 줄줄이 따라붙어 마치 구경거리가 생긴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강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밖이 소란스러워짐을 느끼고 도끼를 내려놓았는데 대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오는 칠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침을 찍 뱉으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이, 강수 내 놈이 요즘 살만해졌나 보지. 집에 계집을 숨겨두고 호요식한다며 강수는 칠성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정중하게 대꾸했습니다. 호요식이라니요. 산에서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를 거두어 치료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칠성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형편에 무슨 호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칠성은 강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닫혀있는 방문 쪽을 힐끔거렸고 틈만 나면 방 안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거두어 흥. 내 놈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선 사업가가 되었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저 문 좀 열어봐라. 혹시 도망친 관비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꽃분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이불자락을 꼭 쥐었고 강수의 어머니는 손을 더듬어 소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호하려 했습니다. 강수는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몹시 앓고 있어 찬바람을 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함부로 처녀가 있는 방을 들여다보려 하십니까? 강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매섭게 빛나자 칠성은 흠칫 놀라 한 발 물러섰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놈 봐라, 눈에 힘주는 거 보소. 내 놈이 감히 최영감님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좋아.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 다시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다. 그 계집이 정말 병자인지 아니면 내 놈이 훔쳐온 보물단지인지 똑똑히 밝혀낼 테니까.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대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그가 남기고 간 불길한 기운은 마당에 짙게 깔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칠성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이나 대문을 노려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서당 훈장인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훈장은 평소에도 학식과 덕망이 높아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 주곤 했는데 이번 일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이 되어 들른 것이었습니다. 강수야, 안에 있느냐? 박 훈장의 점잖은 목소리에 강수는 서둘러 문을 열고 마루로 모셨습니다. 박 훈장은 강수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읽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내 오는 길에 칠성놈이 씩씩거리며 가는 꼴을 보았다. 강수는 박 훈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방 안에 있는 꽃분이를 잠시 나오게 하여 인사를 시켰습니다. 박 훈장은 마루 끝에 조신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을 모으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고 기품 있는 눈빛은 결코 천한 신분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훈장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강수에게 나지게 말했습니다. 강수야, 내 평생 사람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산골 마을 닭장에 봉황이 날아든 격이니 이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화가 될 수도 있음이야. 박 훈장의 말에 강수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갈 곳 없는 아이를 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 내치는 것은 불가하다. 허나 바람이 불면 문을 더욱 단속해야 하는 법. 최영감이 냄새를 맡았으니 쉽지 않을 게야. 박 훈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강수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예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가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 관가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최영감이 억지를 부리면 지체 없이 나를 부르거라. 내 늙은이가 힘은 없어도 말 한마디 거들 수는 있을 테니. 박 훈장의 든든한 조언에 강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감사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 훈장이 돌아가고 난 뒤 산골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칠성의 보고를 받은 최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 강수놈이 4명을 거역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단 말이냐. 감히 소장농 주제의 주인을 능멸해 최영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딱딱 털어내며 불그락푸르락했고 옆에서 칠성은 부채질을 하듯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그렇습니다요. 영감님. 게다가 그 방 안에서 언뜻 보았는데 계집의 실루엣이 아주 고왔습니다.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강수놈이 그걸 독차지하려고 영감님을 무시하는 게 분명합니다. 최 영감의 눈에 탐욕과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오기와 집착으로 그 소녀를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장정들을 더 모아라. 강수놈이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그 계집이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이라도 씌워서 끌고 와야겠다. 내 집에서 없어진 옷가락지 하나 있지. 그걸 그 계집이 훔쳐 달아났다고 소문을 내거라. 최영감의 비열한 계략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순의 집. 꽃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강수와 그 어머니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벽에 걸린 강수의 낡은 갓을 바라보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며 환하게 웃어주던 모습,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아, 버지.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그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명확하지 않아 머리만 지끈거릴 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지만 가슴 속의 멍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놀이개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쓰러져 있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으로 붉은 산호와 비치로 장식된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강수조차 아직 보지 못한 이 놀이개를 보며 꽃분이는 이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줄 열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놀란 꽃분이는 얼른 놀이개를 품에 감추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고양이나 짐승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최영감이 보낸 염탐꾼이 담장을 넘으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강순의 집은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 속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몽둥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꽃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늑대든 호랑이든 아니면 탐욕스러운 인간이든 가리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무거웠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 강수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절대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불러도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산에 가서 굵은 나무를 좀 해와서 대문을 보강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수야, 조심하거라. 내 꿈자리가 사납구나.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울더란다. 강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감의 집 쪽에서 10수명의 장정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강순의 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강수는 탁감을 하러 가려던 발길을 돌려 미친 듯이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 나쁜 놈들. 그의 외침은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고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하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함은 깨어졌고 탐욕과 순수가 충돌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아래 강수의 낡은 초가집은 마치 거친 파도 앞에 쪽배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방 안에 있는 꽃분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붉은 산호 놀이개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곧 닥쳐올 시련과 그 뒤에 밝혀질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수는 최영감의 맛으로부터 꽃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꽃분이의 희미한 기억은 언제쯤 선명하게 돌아올지. 마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는 시커먼 욕심은 눈으로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겨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봄의 따뜻한 햇살일지 아니면 영원히 깨지 않는 얼음지옥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수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려 내려온 강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강수의 낡은 살인문은 칠성의 발길질에 반쯤 부서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최영감이 이끄는 십수명의 장정들이 마당을 가득 메운 채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강수의 어머니가 겁에 질려 마루 끝을 붙잡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칠성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갈 기세로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강수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고함을 치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산에서 쓰던 낫이 들려 있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그것은 그저 초라한 저항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강수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던 장정들은 곧 비웃음을 흘리며 길을 터주었고 그 뒤에서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던 최영감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최영감은 두툼한 비단 옷을 겹쳐 입고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마치 벌레를 보듯 강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냐. 이제야 주인이 왔구나. 행패라니, 도둑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행패라니. 말이 심하구나 강수야. 최영감의 능글맞은 목소리에 강수는 치가 떨렸습니다. 도둑이라니요. 우리 집에 도둑질할 물건이 어디 있으며 누가 도둑이란 말입니까? 강수의 반박에 최영감은 콧방귀를 뀌며 칠성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칠성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걸 보고도 오리발을 내밀 테냐. 우리 영감님 댁 안방마님께서 아끼시는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런데 니놈 집에 숨어든 그거지. 계집이 며칠 전 우리 집 담벼락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꽃분이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방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으며 강순의 집과 최영감의 집은 마을 끝과 끝이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소장농이 대지주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알아누워 문밖 출입도 못한 중환자입니다. 어찌 그런 몸으로 담을 넘고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병자인지 도둑년인지 관아에 끌고 가서 문초를 해보면
알 일이 아니냐. 당장 저 방문을 열고 계집을 끌어내라. 최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칠성과 장정들이 우르르 방문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강수는 낫을 휘두르며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억센 장정들의 힘에 밀려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강수는 바닥을 기어가며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의 등을 짓밟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멈추시오. 청아하고도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장내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꽃분이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낡고 남루하였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어 마당을 점령했던 거친 사내들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꽃분이는 돛돌 위에 반듯하게 신을 신고 내려와 흙바닥에 쓰러진 강수와 겁에 질린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최 영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덕망을 갖추셔야 마땅하거늘 어찌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십니까? 이것이 양반의 도리입니까? 꽃분이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꾸짖음에 최 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골 촌구석의 무식한 계집일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한양의 사대부 여인들이 쓰는 고어와 격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눈빛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맹랑한 년이 어디서 말댔구냐. 내년이 양반 흉내를 낸다고 해서 도둑질한 죄가 사라질 줄 아느냐. 옷가락질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을 멍석말이하여 관하로 넘길 것이다. 최 영감은 더욱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그것은 자신의 옹졸함을 감추려는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꽃분이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나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제가 그 댁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최 영감의 횡포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꽃분이의 당당한 태도에 속으로 박수를 보내면서도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이 비열한 눈빛을 번뜩이며 나섰습니다. 증거는 내년 몸을 뒤져보면 나오겠지. 얘들아, 전연을 잡아라. 몸속에 숨겨둔 것이 없는지 샅샅이 뒤져봐야겠다. 칠성의 말은 명백한 희롱이자 모욕이었습니다. 장정들이 히히덕거리며 꽃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다시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아이 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강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고 그 처절한 모습에 장정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칠성이 기습적으로 강수를 밀치고 꽃분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꽃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붉은색 놀이개가 툭 하고 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붉은 산호 놀이개는 핏방울처럼 선명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 놀이개는 산호뿐만 아니라 귀한 비추와 금실로 장식되어 있어 한눈에 봐도 시골 마을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냐. 최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옷가락지 따위는 잊어버린 채
눈밭에 떨어진 누리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거지년이.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네 년이 도둑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냐. 어느 양반집을 털었기에 이런 국보급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게야 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꽃분이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더러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내 것이야 돌려줘. 그녀는 처음으로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최 영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제압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달라들어 얌전히 있어. 그 순간 꽃분이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놀이개를 보며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채. 자신의 손에 이 놀이개를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이 놀이개는 우리 가문의 귀한 보물이니 네가 시집 갈 때 꼭 가져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옷에 수놓아져 있던 항문이 흉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밀려오는 기억의 파도에 꽃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쓰러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이 놀이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꽃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 손 치우거라. 감히 누구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그것은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산호 놀이개다. 그녀의 입에서 상감마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자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영감도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상감마마 내년이 공주라도 된단 말이냐. 아주 광대 노름을 하는구나. 최 영감은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그녀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미친년이 헛소리까지 하여 영모를 꾸미는구나. 인연을 당장 포박해라. 관아에 넘겨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장정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오며 꽃분이와 강수를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강수는 피를 흘리며 낯을 꽉 쥐었고 꽃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잃어버린 기억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수의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 역할을 하던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쇳소리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기 산 밑에서 모두의 시선이 돌쇠에게 쏠렸습니다. 최 영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호들갑이냐? 산 밑에서 호랑이라도 나왔단 말이냐? 돌쇠는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광군입니다. 포졸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푸른 옷을 입은 포졸들뿐만 아니라 말을 탄 높은 나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향해 오고 있다고요. 그 말에 최 영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관군 포졸들이 때로 온다고. 그는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 이 계집이 정말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대역죄인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인연을 잡아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혹시 내가 소장농들을 괴롭힌 것이 탄로나서 조사를 나온 것은 아닐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최 영감은 빠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들었느냐?
관군이 오고 있다. 필시 이 도둑년 흉악범을 잡으러 온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인연을 잡아 넘기면 내게 큰 상이 내려질 것이다. 뭣들 하느냐, 어서 전연을 묶어라. 그리고 강수놈도 공범으로 함께 묶어라. 최 영감은 더욱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관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공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다시 달려들었고 강수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퍽, 퍽 소리와 함께 강수가 다시 쓰러졌고 칠성은 꽃분이의 팔을 거칠게 꺾어 등 뒤로 묶으려 했습니다. 꽃분이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일까? 아니면 그녀를 구하러 오는 구원의 소리일까? 눈보라 속에서 횃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와 강수의 절규, 그리고 꽃분이의 묵묵한 저항이 뒤섞인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어귀를 돌아들어서는 행렬의 선두에 선 깃발이 보였습니다. 그 깃발에는 왕실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임을 알리는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흐릿했던 시야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었던 이름, 잊고 있었던 얼굴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최영감이 놀이개를 흔들며 내년의 운도 이제 끝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꽃분이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끝난 것은 당신의 탐욕일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며 행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진실이 눈앞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운 횃불의 행렬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듯 장관을 이루었고 수십 필의 말들이 내뿜는 거친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안개를 만들어내며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관군의 위용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포졸들의 서슬퍼런 기세는 산골 마을의 고요를 단숨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행렬의 중앙에는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가마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를 호위하는 무사들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처럼 사방을 경계하고 있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영감과 그 일당들은 몽둥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저 계집을 잡으러 온 것인지 가늠하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위엄 있는 중년의 사내가 급하게 땅을 밟고 내려섰는데 그의 얼굴은 오랜 근심으로 인해 수척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좌중을 휘어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재상 대감으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관직까지 걸고 직접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아버지였습니다. 대감은 마을의 초라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귀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주변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포졸 대장이 큰 목소리로 길을 트라고 외치자 최영감과 장정들은 화들짝 놀라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최영감은 이 순간이 자신에게 찾아온 천재일호의 기회라고 착각하고 납작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아부를 떨며 앞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날이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소인은 이 마을의 유지가 되는 최가라고 하옵니다. 마침 나리께서 찾으시는 흉악한 죄인이 여기 숨어 있어 제가 막 포박하여 관하로 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공을 치아받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강수와 포박당하기 직전인 꽃분이를 손가락질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한 양반인 양거들먹거렸지만 그 모습은 굶주린 하이에나보다 더 추악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최 영감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 서늘한 기운에 최 영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고 품에서 뺏은 놀이개를 꺼내 바쳤습니다. 보십시오. 날이 천한 계집이 훔친 것이 분명한 귀한 보물입니다. 감히 상감마마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하기에 제가 엄벌을 내려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 놀이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자신의 충심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붉은 산호 놀이개는 눈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며 대감의 눈앞에서 흔들렸고 그 순간 대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최 영감이 들고 있는 놀이개를 보는 순간 심장이 굳는 듯한 충격을 받고 거친 손길로 놀이개를 낚아채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부인이 딸에게 남긴 유품이자 자신이 딸의 생일에 직접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정표였기에 대감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감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차오르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 영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그를 밀쳐내고 놀이개가 가리키는 방향, 즉 낡은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초라한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 밧줄을 든 장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녀린 소녀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품으로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발짝 한 발짝 소녀에게 다가갔고 소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뚝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네가 연하냐, 내 딸 연하가 맞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메말라 갈라졌습니다. 소녀, 아니 연화 아가씨는 대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억눌려 있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과도 같은 외침은 산골짜기를 울리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눈밭에 무릎을 꿇고 달려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고 두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동안에 사무친 그리움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애비가 늦어서 너를 이리 고생시켰구나. 대감은 자신의 비단 겉옷을 벗어 딸의 추운 어깨를 감싸주며 통곡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최 영감과 칠성 그리고 장정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짐승 취급하며 몽둥이질을 하려던 그 거지 계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재상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다리 사이로는 뜨끈한 것이 흘러내릴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아이고, 최영감, 이제 죽은 목숨이네. 강수가 구한 게 귀인 중에 귀인이었어라는 말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간 후 연화 아가씨는 아버지의 품에서 몸을 일으켜 여전히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수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분입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저를 살려내고 제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영감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은인을 모함하고 폭행했으며 저를 도둑으로 몰아 핍박한 악인들입니다. 연화 아가씨의 고발은 서리빨보다 더 매섭게 최영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대감은 딸의 말을 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방금 전까지 딸을 안고 울던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처럼 무시무시한 분노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최영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낳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 고을의 유지라고 하였느냐. 힘없는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핍박하고 내 딸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으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대감의 호령 소리에 주변의 눈발마저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영감은 사색이 되어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도둑을 잡으려는 충정에서 아니, 눈이 멀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칠성과 장정들도 몽둥이를 내던지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감은 포졸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저놈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이다. 또한 저자가 그동안 이 마을에서 저지른 악행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최영감과 칠성을 굴비 엮듯 밧줄로 꽁꽁 묶었고 평소 마을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최영감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고 그동안 당했던 서름이 씻겨나가는 것 같아 서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권선징악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자 사람들은 강수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이 끌려가고 소란이 정리되자 대감은 급히 강수에게 다가가 자신의 두 손으로 피 묻은 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 중에 양반인 재상 대감이 천한 신분의 소장농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이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대감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수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사람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가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대감은 강수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하며 즉시 수행원 중 의원을 불러 강수의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놀란 강수의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탕약을 다리게 하고 부서진 살인문과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정리하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관군의 군막에서 가져온 두툼한 이불과 식량들이 강수의 좁은 오두막으로 옮겨졌고 춥고 어둡던 집안은 순식간에 온기와 활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긴 마음에 대한 당연한 대우였습니다. 의원이 강수의 찢어진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자
연화 아가씨는 직접 물수건을 들고 와 강수의 얼굴에 묻은 흙과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강수 오라버니, 그리고 어머니, 저 때문에 겪으신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따뜻한 손길에 강수는 얼굴이 붉어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아가씨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가 귀한 분인 줄은 알았으나 이제라도 부모님을 만났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뇨, 괜찮고 말고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강순의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소문을 퍼뜨리고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강수와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수야, 우리가 못나서 너를 믿어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박훈장 어른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복을 불러온 게지. 오늘 밤은 우리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밤이 될 것이야. 대감은 강수의 집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경계를 섰지만 아까와 같은 살벌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끓여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강수의 집마당은 마치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얀 눈밭을 비추니 마을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감과 연화 아가씨는 강수의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비록 누추한 방이었지만 대감은 딸을 찾은 기쁨에 그 어떤 고대광실보다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강수는 사랑방이 따로 없어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대감이 극구 사양하며 아랫목을 내어주어 한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하룻밤의 동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강수는 대감의 소탈함에 대감은 강수의 진실됨에 서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영감이 끌려간 뒤 마을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장농들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수탈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에 부풀었고 강수는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이면 연화 아가씨가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찾아올 내일의 이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고 악은 처벌받았으며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사이의 아름다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폭설이 멈춘 산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강수의 집 지붕 위에서 반짝이며 이들의 착한 마음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천지를 뒤흔들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다음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가운데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마을을 감싸안아 지난밤의 소란스러움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강순의 오두막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쌓인 눈이 햇빛에 녹아 처막 끝으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졌고 마당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발자국은 밤사이 내린 새로운 눈에 덮여 다시 깨끗한 백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재상 대감의 행렬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이별의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강순의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재상대감은 강수를 조용히 불렀는데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편안하고 인자해 보였으나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하인을 시켜 가져온 비단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은 금덩이와 은전들이 가득 들어 있어 마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대감은 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었네. 이것은 내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게. 그리고 원한다면 자네를 한양으로 데려가 벼슬 한 자리라도 마련해주고 싶네. 이 좁은 산골에서 썩기에는 자네의 심성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하지만 강수는 그 엄청난 재물과 제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늙으신 어머니가 평생 이곳에서 사셨는데 낯선 한양으로 모시고 가면 적응하지 못하고 병이 나실까 염려됩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이 산골에서 흙을 일구며 사는 것이 분수에 맞고 마음이 편합니다. 강수의 목소리에는 욕심 없는 맑은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감은 강수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감탄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진정 훌륭한 젊은이로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부귀영화보다 효심을 앞세우니 자네야말로 숨어있는 군자로구나. 대감은 억지로 재물을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강수의 맑은 뜻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금은 보화를 다시 거두어 드렸습니다. 대신 대감은 다른 방식의 보답을 생각한 듯 수행하던 집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네. 허나 은인이 추위에 떨며 사는 것을 보고만 가는 것은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집을 고치는 일만은 허락해 주게. 대감은 즉시 마을 촌장을 불러 명을 내렸는데 강순의 집을 포함한 인근의 척박한 땅을 모두 사들여 강수 앞으로 문서를 만들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강수에게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한양에서 최고의 목수들을 내려보내 낡은 오두막을 튼튼한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네와 노모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보금자리니 거절하지 말게. 그리고 저 악독한 최영감이 가지고 있던 소작권들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할 것이네. 대감의 파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강수도 어머니를 위해 그 정도의 호의는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비단 옷으로 갈아입은 연화 아가씨가 강수의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규수의 자태를 뽐내는 그녀를 보며 강수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부디 몸성이 잘 가시오. 귀한 몸이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하다 가서 내 마음이 아프오. 어머니의 투박한 손이 연화 아가씨의 고운 손을 감싸 쥐자 아가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미음과 아랫목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낳아주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나 이곳에서 어머니의 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어머니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매일 밤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어머니의 품에 잠시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수와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인연은 피를 나눈 가족만큼이나 깊고 애틋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 아가씨는 강수와 마주섰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감히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 오라버니, 목숨을 걸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라버니의 그 따뜻하고 용감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아가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가씨도 부디 강건하십시오. 귀한 곳에 가셔서도 지금처럼 고운 마음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대감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강수와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북적이던 마당은 다시 텅 비었고 산골 마을에는 예전의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쓸쓸한 적막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과 희망으로 채워진 따뜻한 고요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감의 약속대로 한양에서 내려온 목수들과 일꾼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뚝딱뚝딱 일을 시작했는데 강수의 낡은 초가집은 헐리고 그 자리에 번듯하고 튼튼한 기와집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일을 도왔고 집을 짓는 현장은 매일매일이 잔칫날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꺼운 나무 기둥과 황토벽이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구들장은 어찌나 잘 놓았는지 아궁이에 불을 조금만 지펴도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였습니다. 강수의 어머니는 난생 처음 살아보는 좋은 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눈만 떴으면 이 좋은 집을 구경했을 텐데 그래도 손으로 만져보니 대궐이 부럽지 않다. 어머니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마루와 따뜻한 방바닥을 쓸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하셨고 강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부엌에는 쌀동마다 탑쌀이 가득 채워졌고 헛간에는 배감이 천장까지 쌓여 있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강수의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소작농이 아닌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된 강수는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춤을 추는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곡식이 쌓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강수가 꿈꾸던 진정한 부유함이었습니다. 최영감의 횡포가 사라진 마을에도 웃음꽃이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강수를 마을의 복덩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강수는 촌장님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패순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데 앞장섰습니다. 때때로 한양에서 인편이 오기도 했습니다. 대감과 연화 아가씨가 보낸 귀한 약재와 비단, 그리고 안부를 묻는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강수는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기에 강수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멀리 있는 아가씨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강수의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문풍지는 황소바람을 막아주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마다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풍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강수와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까지 올라온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호롱불은 은은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울렸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수야, 밥맛이 꿀맛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게 다 네 착한 마음 덕분이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수는 어머니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이지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세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두 모자의 오순도순한 대화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나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듯 강수의 집은 산골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빛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쓰러진 소녀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선행 하나가 돌고 돌아 큰 행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강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마당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강수와 어머니도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고단한 하루를 뉘고 깊은 잠에 빠져든 그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지만 그 눈은 이제 차가운 시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소미불처럼 느껴집니다.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